1981년 6월, 유럽의 한 대도시에서 전 세계를 경악시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외국인 유학생이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학생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이후였습니다. 법적 절차의 허점을 통해 그는 자유의 몸이 되었고, 이후 자신의 범죄를 소재로 책을 출판하며 대중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정의와 법, 그리고 인간 본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실화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극적 사건의 전말과 그것이 남긴 논쟁을 추적합니다. 사가와 이세이는 1949년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전후 경제 성장기에 큰 성공을 거둔 기업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독특한 성격과 특이한 집착을 보였다고 전해집니다. 키가 작고 허약한 체격 때문에 학창 시절 소외감을 느꼈으며, 이는 그의 내면의 왜곡된 욕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977년, 그는 명문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하던 중 유럽으로 유학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의 가족은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운명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의 유럽 대도시는 전 세계 학생들이 모여드는 지식의 중심지였습니다. 자유로운 분위기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캠퍼스에서 각국의 유학생들은 자신의 꿈을 펼쳤습니다. 사가와는 소르본 대학에서 불문학을 공부하며 지적인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그는 문학과 예술에 대한 깊은 조예를 보였고, 특히 전위적이고 파격적인 작품들에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점점 더 어두운 환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럽 영화계에서는 루제로 데오다토의 식인종 홀로코스트 같은 극단적 작품들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럽 예술계에서는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탐구하는 작품들이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데오다토 감독의 논쟁적 영화는 문명과 야만, 남성성과 여성성의 충돌을 극단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영화 속에서 여성 캐릭터 페이는 남성 주도 팀의 폭력성에 희생되는 존재로 그려졌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맥락은 일부 관객들에게 왜곡된 영감을 주었습니다. 사가와 역시 이런 극단적 표현물들에 깊이 빠져들었고,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학술적 관심이 병적 집착으로 변질되어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1981년 봄, 사가와는 같은 대학에 다니던 네덜란드 출신 여학생 네네 하르트벨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25세의 그녀는 언어학을 전공하는 우수한 학생이었습니다. 사가와는 그녀에게 개인 언어 교습을 부탁하며 접근했습니다. 네네는 호의적으로 그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몇 차례 그의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사가와의 내면에서는 오랫동안 억눌렸던 금기된 욕망이 구체적인 계획으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냉정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6월 11일,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사건 당일 저녁, 네네는 사가와의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사가와는 소장하고 있던 시집을 함께 읽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녀가 책을 읽는 동안 그는 미리 준비해둔 소총을 꺼내 그녀를 향해 발사했습니다. 충격적인 범행 이후 사가와는 이틀 동안 시신을 훼손하고 일부를 섭취하는 믿기 힘든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이 과정을 사진으로 기록하기까지 했습니다. 마침내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진 그는 부엌칼로 손목을 그으며 자살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후 공원에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경찰이 사가와의 진술을 토대로 아파트를 수색했을 때 그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냉장고와 여행 가방에서 발견된 증거들은 명백했습니다. 사가와는 즉시 체포되어 정신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정신과 의사들은 그를 정신 이상 상태로 진단했습니다. 이 판정이 이후 모든 상황을 바꿔놓게 됩니다. 프랑스 법정은 그가 재판을 받을 정신적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가와의 부유한 가족은 즉시 변호사들을 고용했고, 복잡한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사가와를 정신병원에 수감했지만 국제적 복잡성이 개입했습니다. 그의 가족은 본국으로의 송환을 추진했고, 양국 간의 외교적 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1984년
사가와는 정신병원 치료를 조건으로 본국으로 송환되었습니다. 프랑스 측은 관련 서류를 본국 당국에 전달했지만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본국 당국은 프랑스 서류가 불완전하다며 그를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그는 1년여 만에 회복되었다는 진단을 받고 퇴원했습니다. 살인범이 자유의 몸이 되는 믿기 힘든 상황이 전개된 것입니다. 1986년, 사가와는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의 다음 행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죄를 상세히 기록한 자서전, 안개 속의 저녁 식사를 출판했습니다. 책은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는 텔레비전 토크쇼에 출연하고 인터뷰를 하며 대중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일부 예술가들은 그를 금기를 넘어선 존재로 미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영화 카메오 출연, 레스토랑 평론, 심지어 성인 영화 출연까지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피해자의 가족은 절망 속에서 정의의 실현을 호소했지만 법적으로 더 이상 그를 처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가와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법과 정의에 대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신질환을 가진 범죄자를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가? 국제적 범죄에서 각국의 법적 관할권은 어떻게 조율되어야 하는가?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로 수익을 얻는 것을 막을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여전히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그의 사례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고, 범죄학자들은 극단적 범죄의 심리를 분석했습니다. 한편 피해자 권리 옹호 단체들은 이 사건을 법 개정의 근거로 활용했습니다. 사가와 사건은 현대 사법 시스템의 근본적 결함을 드러낸 상징적 사례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사가와는 대중의 관심에서 점차 멀어졌지만 그의 존재는 여전히 논쟁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 그는 건강 문제로 공개 활동을 줄였지만 여전히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피해자 레네 하르트벨트의 가족은 수십 년간 고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정의가 실현되지 않은 채로 시간만 흘러가는 현실에 절규했습니다. 이 사건은 법률 교육의 사례 연구로 활용되며 국제 형사법 개선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법 시스템은 이런 극단적 사례를 막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사가와 이세이 사건은 인간 본성의 가장 어두운 면과 법 시스템의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 비극적 사례입니다. 한 젊은 여성의 생명이 사라졌고 그 가족은 영원한 상처를 안게 되었습니다. 범죄자는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국제범죄, 정신질환과 책임능력, 피해자 권리 보호 등의 문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법은 완벽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피해자와 그 가족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정의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습니다.